안녕하세요. 난세기 시청자 여러분, 금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북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난세기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정말 폐쇄적인 사회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비로소 그것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권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해외 유명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베일에 쌓여진 북한 유학생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일단은 북한에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대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학생들은 워낙 태어나서부터 거기 쭉 대학 가기 전까지 폐쇄적인 공간에 살다 보니까 해외를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거든요. 하지만 누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만 누구나 나갈 수 없다는 점. 그 속에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재적이거나 즉 이제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뭐 평양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의 한정에서 유학을 나갈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도 정말 공부를 잘해야만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유학생에 선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학생에 선발되는 조건은 북한이 아무리 부패한 사회고 부정청탁이 많은 사회라 할지라도 실력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당국에서는 북한 유학생들이 북한의 얼굴을 대표한다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유학생들이 설령 유학을 나갔을 때 공부를 못하거나 뭐 F학점을 받거나 그러면은 정말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강경한 정책까지 취하면서 이제 유학생들의 실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일단은 평양에 있는 상위 10개 대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 그리고 뭐 평양의학대학, 건설건제대학, 기계대학 이런 좀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대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추천서를 쓸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정말 전교 1등, 전과 1등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받는 그런 제도죠. 북한 유학생 제도는 특이하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국가 장학금을 받고 나가는 국비 유학생이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 유학에 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자비 유학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다르냐면은 원래 북한은 국비 유학생만 선발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 당국이 그 모든 돈을 대려니까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유학생들은 더 많이 내보내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실력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국가가 대줄 돈은 없고 혹시 너희들 과정 환경이 좋아서 스스로 돈을 내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라고 방침이 바뀌었거든요. 그게 2009년 일인데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유학생 선발 시험에 등록을 했고 합격을 해서 전액 비용을 다 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중국으로 유학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현실에 대해서 알 걸 인지하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생들을 내보내려고 하나요? 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오늘 PD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북한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 공부한 학생들과 좀 유학물을 먹고 온 학생들 사이에 실력차가 상당하다는 걸 알아요. 북한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뭐 이과에서 예를 들어 뭐 영문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재다 할지라도 우물 안에 개구리거든요. 왜냐면 북한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혹은 뭐 교육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금이라도 해외 물을 먹고 온 친구들은 벌써 눈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뭐 해외 어떤 기술이라든가 혹은 해외 뭐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번역하고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학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수를 하는 거죠. 해외 유학생들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이 해외 나갔다가 머리가 바뀌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케이스가 많지만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유학생들을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만 북한이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내보내면서 내보낼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무조건 북한으로 돌아와라. 당에 충성해라. 너희들은 당이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성 교육을 남들보다는 몇 배는 더 시키는 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국비 유학생이 자비 유학생보다 훨씬 더 되기가 어렵는데 네. 북한은 왜 국비 유학생보다 자비 유학생을 더 선호하나요? 국비 유학생에 선발되는 조건은 정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돈의 8천 뭐 정말 모든 그 인적 자료들 탈탈 털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전교 1등일 때 그 사람들이 유학생에 선발될 수 있고 되게 소수의 인원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국비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나갔을 때 그 통제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가 좀 편한 것이 중국인데도 그 학생들은 기숙사에 무조건 2명, 3명씩 살아야 되고 외식이나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고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생활비를 줘요. 근데 이제 당시 2010년 물가로 한 달에 600위안에서 800위안 정도 썼었거든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충성 자금도 내야 돼요. 충성 자금을. 충성 자금도 내야 되지. 그리고 본인 뭐 학용품도 사야 되고 뭐 교과 자료들도 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정말 남는 게 없고, 또 그 돈도 모아가지고 집에 보내려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3명, 4명이 그냥 계속 같이 끓여 먹고, 원래 취직이 불가능한데도 다 그렇게 해먹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비 유학생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그 친구들은 해외를 나갔다지만 쇼핑을 하러 갈 수도 없고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뭐 불시 검문을 하고 검열을 하고 하니까 자유가 정말 제한적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비 유학생들은 본인이 모든 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고, 본인의 활동 반경에 제약이 국비 유학생들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대사관에 모여서 생활총화를 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조직생활은 그거 하나뿐이고, 나머지 6일은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막 쇼핑도 갈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심지어 그리고 막 인터넷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도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웬만하면 좀 돈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다 자비 유학생을 선택을 하려고 하지 국비 유학생을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유학 가고 싶은 나라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유학 가고 싶은 나라는 선택할 수가 없고 조선노동당에서 보내주는 그런 나라에만 가야 합니다. 그러면 금혁 씨는 이제 유학할 때 네. 중국으로 간 거는 결국 그 당에서 정해져서 가게 된 건가요? 네, 이제 가장 큰 작용을 했던 게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가 있다. 그 명분이 가장 컸고, 이제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됐었죠. 유학 갈 때 전공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원래는 본인이 평양에서 전공을 하던 그대로 이어나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자비 유학생들, 저 같은 자비 유학생들은 가자마자 전공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문과거든요. 이제 김일성 종합대 영문과지만 여기서도 내가 영어를 할 필요가 있냐, 새로운 세상에 나왔으니까 한번 내가 마음에 드는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전공을 바꿨었습니다. 유학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혼란스러운데 네네. 교환학생과는 명백히 다르게 네. 정말 입학을 해서 거기서 4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학교에 돌아오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네. 피디님 되게 정확히 보셨는데, 북한에서 다니던 김일성 종합대학을 일단 휴학을 하고요. 휴학계를 내서 휴학을 한 상태고,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은 제가 2학년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아예 처음 과정을 밟는 거예요. 대학교 입학 과정부터 다시 밟아가지고 1학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또 졸업증을 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와서 김일성 종합대학도 졸업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출세가 엄청 고속도로에 있는 것과 같은 빠른 셈이죠. 우리나라는 보통 유학 갈 때 입맛에 좀 안 맞을까 걱정돼서 네. 이제 소고기 고추장이나 네. 아니면 라면 같은 거를 들고 가는데 네. 북한 유학생들은 주로 뭘 들고 가나요? 피디님도 저는 유학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피디님은 유학 갈 때 어떠셨어요? 다 들고 가셨었어요? 전 택배로 30kg를 몇 번 받았습니다. 택배 30kg를 받으셨다고요? 북한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짐이 좀 제한적이에요. 다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다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특히 국비 유학생 같은 경우는 딱 캐리어 하나,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나갈 수 있거든요. 현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다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비 유학생들은 좀 편해요. 특히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자비 유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들이 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양에도 집이 있고 베이징에도 집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냥 평양에 있는 집에서 베이징에 있는 집으로 간 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 몸만 갔었죠. 이런 시스템이 좀 특이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버지가 베이징에 없었고 저기 내몽고 쪽에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에 가자마자 생필품들을 다 이제 제 돈으로 샀지만, 그런 또 재미가 있었죠. 그런 쇼핑하는 재미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 사람이랑 얘기하면 잡혀간다는 루머가 있어서 네네. 외국에서도 이제 말을 잘 안 걸려고 그쵸? 하고 그러는데 북한에도 혹시 비슷한 그러한 케이스가 있나요? 비슷한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북한은 한국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는 사실 안기부 시절에나 통하던 얘기인 거죠. 사실 국보법이 엄청 엄격하던 시절에 북한 사람 만나면 조사를 받고 뭐 조서를 쓰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솔직히 그런 과정이 많이 생략되고,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뭐 북경 갔을 때 옥류관이라든가 뭐 회당화관이라든가 이런 북한 레스토랑 찾아도 그것에 대해서 딱히 뭐 우리 정보당국이 묻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반되죠. 한국 유학생을 만났다? 이거는 정말 특대형 사건이고, 잘못 걸리면은 이제 반국가 범죄 혹은 정보 전복 음모 뭐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북한 유학생들은 유학 나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북한의 외무성, 우리 외교부 같은 곳인데 외무성에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면서 강연을 들어요. 북한 유학생들, 예를 들어서 남한 유학생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마라.
혹은 남한 유학생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올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라.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다 했을 때 김정일 장군님이란 호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불렀을 때에는 유학생들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라.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매뉴얼들이 있었고,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들을 다 외우고 그 매뉴얼 외운 것을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만 여권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유학을 나갔을 때는 제가 들어갔던 반에 뭐 미국인도 있었고 프랑스인도 있었는데 유독 한국인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되게 많았어요. 초반에는 엄청 긴장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막 영어로 대화하고, 혹시라도 내가 이거 한국어로 대화했다가 누가 들어가지고 보이부에 꼰지르면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영어로 대화하고, 안 되는 몇 자 안 되는 중국어로 대화하고 막 그렇게 웃기다가 한두 달 지나니까 저도 약간 경계심이 풀어지고 그 친구들도 풀어지면서 학식 먹으러 가서, 거기 학식 가면은 이제 한식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 한식 코너 가서 김치볶음밥 먹으면서 좀 친해졌죠. 이 김치볶음 북한에도 있냐? 그래서 당연히 우리도 같은 민족인데 있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친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네. 책이나 아니면 뉴스로 먼저 북한에서 중국을 배웠을 텐데 그쵸. 그랬던 중국과 또 실제로 중국으로 갔을 때 어떠한 차이점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질문들이 다 굉장히 예리한데요. 중국으로 나가기 전에는 사실 그 자유에 대한 개념도 저한테는 부족했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또 그렇게 받았던 통제라든가 아니면 뭐 검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에 나가서도 사실 중국도 북한과 비슷한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겠지, 또 북한만큼 통제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었죠. 그런데 중국에 나가서 정말 크게 놀랐던 것은, 물론 같은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자유로운 나라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후진타오 시대고 지금은 시진핑 시대이기 때문에 시진핑 시대의 자유는 또 그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시대는 분명 후진타오의 중국이었고, 그때는 공산당 지도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것도 사실은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대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공산당이 이런 것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또 저한테 니네 김정일은 정말 이런 거 너무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비판을 할 때, 저로서는 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절부절하고 막 당황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말 크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가게에서 뭐 옷을 파시는 분이라든가 식당을 하시는 분 상관없이 그냥 거친 언사로 공산당을 비판할 때도 있고, 이런 건 정말 잘못됐다고 그럴 때도 있고, 또 베이징 시장이 뭐 잘못해가지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했었는데 막 그때 막 삿대질하면서 막 그러고 욕하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비해서 훨씬 자유가 주어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똑같은 사회주의 진영인데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0.01%에 해당하는 유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유학을 나가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게 유학을 나간 학생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며 또 그런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금혁이었습니다.